이런 분들하고 핀란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고 온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침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서 왜 그렇게 자꾸 몰려오는가? 당신네 나라도 피사에서 전 세계 학생 학력평가에서 과목별로 1등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2등 정도 하는데 왜 이렇게 몰려오느냐? 핀란드가 2000년 계속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나라인데 당신 나라도 성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몰려오느냐고. 당신 나라도 발표할 게 있고 뭐 성과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도 뭐 교육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2등을 했는지를 참 말할 수가 없는 어떻게 2등을 하는지. 그러니까 10시에 학교에서 보충 수업,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나서 11시부터 다시 학원을 가고 어떤 때는 심지어 1시 넘어서도 또 학원을 찾아가고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후에 몇 개씩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2등을 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2등을 했는지를 말할 수가 없었는데 두 번째 핀란드에는 학원이 없어요. 학원. 1등을 하는 전 세계에서 학력 1등인 나라인데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 1위인 나라로 이끌고 있는데 학원이 없어요. 공교육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1등을 하는 거예요. 학원이라고 하면 학원 있을 거 아니야. 예체능 어떻게 하냐. 아트센터는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다닐 수 있는 아트센터는 있습니다. 음악 배우고 싶은 사람, 악기 연주 배우고 싶은 사람, 미술 관련해서 공예 관련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냥 아트센터는 있어도 이렇게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이렇게 태권도 학원 이런 식으로 학원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두 번째, 며칠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듣고 학교 방문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이 휴가, 방학, 휴일 끝나고 내일 학교 가는 날이잖아요. 애들한테 내일 학교 가는 날이야. 그래서 애들이 야 신난다 이러는 거예요. 내일 학교 가는 날이야. 야 신난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야 내일 방학 끝나고 내일 학교 가는 날이야. 그러면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한숨을 쉬는데 비해서 애들 야 신난다. 원래 교육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같이 공부하고 놀고 밥 먹고 떠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자체가 신나는 일이. 그게 본래 교육이 그래야 되는 건데 한숨을 쉬는 우리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중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뭐 좋은 교사 운동을 시작해서 전교조 또 대학에서 교육 쪽에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박원순 시장 뭐 등등등하고 같이 갔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핀란드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함께 냈는데 그 앞에 제가 그런 시를 썼어요.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 학교 가는 일이 신나는 일이 되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 1위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사교육비가 17조에서 23조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형태의 교육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뒤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거의 뭐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교육의 문제, 과제들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교육 시장의 문제, 또 선행학습의 문제 등등을 함께 짚어보고 또 진단도 해보고 대안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발제는 구번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정책국장님이 해주시겠고요. 전체적으로 사교육 시장 좀 실태와 또 실태와 개별 사례들 좀 종합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좀 어떤 개선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책 대안까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간 사교육비 규모를 보면 그 통계청에서 매년 2007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한 약 18조 가량 사교육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를 방금 전 자료에서는 추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 좀 심각하게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는 좀 제외된 작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추정 연구한 자료를 조금 포함해 보면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의 사교육비가 23조 5천억 원 정도로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 유형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 연령별로는 유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중고 성인까지 사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형태별로 보면 뭐 학원, 온오프라인 학원, 뭐 학습지, 개인과외 등을 통해서 좀 사교육을 상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어학부터 시작해서 교과 보수 입시검정, 그리고 요즘 또 여러 가지 판도 입시뿐만 아니라 뭐 심리, 행동, 뭐 인질, 뭐 적성, 진로 이런 것까지 해서 좀 컨설팅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음악, 미술, 체육 등 뭐 예체능, 취미, 특히 자기개발을 위한 사교육들도 있고요. 또 이 중에는 또 입시가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저희 단체 내에서 그 사교육 실태에 대해서 조금 정밀하게 좀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좀 아직 뭐 이렇게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기초 자료를 모아서 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사교육 내부의 양태가 너무 다양해서 이를테면 입시 검정 혹은 뭐 교과 보습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렇게 파악해도 되는 건가라는 좀 회개한 교과명들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양태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공통점들을 보면 사교육 시장이 특히 초중고 사교육에는 입시 문제가 좀 관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좀 사교육 시장 규모를 추산하는 그 금액이 좀 다른데요. 일단 뭐 교육부 통계청은 18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는 여기에 이제 영유아 사교육비를 좀 포함해서 23조 5천억 원이라고 좀 작년에 발표한 게 있었고, 또 KDI 추정 연구를 보면은 한 33조 가량 된다. 그래서 좀 편차가 있는데 사실 그 사교육비 통계조사라는 게 평균값을 조사를 하고 그 표본이 한 4만 정도의 표집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밀하고 정확한 데이터냐라는 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불법적인 사교육, 또 지하 사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현실적으로 보면 그 KDI 추정 연구가 어느 정도 좀 현실에 가까운 그 조사 자료가 아니겠는가. 국세청과 연계해가지고 좀 그 자본의 주의를 가지고 추정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시장 규모가 30조 이상으로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부 차원의 좀 현실적인 좀 규모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그 토론에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는 통계청의 표집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표집이 같은 것을 보니까 좀 표집을 좀 늘려서 좀 정밀한 데이터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사교육 시장의 좀 문제점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니까 가구주들이 교육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가구주 때문에 주택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경제 여건이 나은 분들인데도 남자의 70% 가까이, 여자는 70% 이상이 교육비 부담을 느낀다라고 설명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비 부담의 원인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보충교육비, 즉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가 60% 이상이었습니다.
그 사교육비로 인해서 가계 경제 문제를 좀 경험한 사례들 사실 2.4%. 그래서 그 자세히 그래프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혼 문제라든지 가정 파괴 문제라든지 그런 위험 수위까지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이건 이제 통계청 조사를 가지고 좀 추이 변화를 보는 것인데 그 MB 정부에서 좀 줄어들다가 현 정부에서 다시 올라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 4천 원 정도.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가게에서 자녀들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 4천 원밖에 안 나오냐. 우리 아이 수학 단과학원 중학생 보내는데 26만 원, 27만 원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평균치이기 때문에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때는 사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상당수 표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통계청 조사에서 사교육을 실제로 하는 그 표집의 평균을 내보니까 47만 원 정도 고등학교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거는 중학교가 40만 원 중반대, 고등학교가 50만 원 중반대니까 현실적으로는 중학생이 평균 한 50만 원 정도 사교육을 시키고 쓰고 있고 고등학생 한 60만 원 정도 쓰고 있다. 이런 것이 좀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원에서는 그 대표 상품이 사실은 이제 그 선행 상품인데요. 2014년에서 2015년 좀 그 13개 학원들을 온라인 통해서 좀 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 한 3.2년, 2014년에 4.2년 정도의 선행 상품들을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쉽게 해서 심지어는 7년 정도의 선행 상품, 즉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과정 가르친다라고 홍보하는 광고들이 나오고 있는. 이거는 그 대치동 학원의 그 교육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S5-1인데 5학년으로 위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원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그 대치동 미래탐구학원인데 영재학교 과고 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청산학원 강서공은 2014년 홍보 내용인데 이제 강의 과목과 내용을 보면 초등, 중등 1, 2, 3학년 대상의 개설된 교육과정인데 대학교제 정수론 입문과 점수를 편집해서 그 올림피아드를 대비한다. 또 CMS 대치 영재반도 대치동에 상당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영재반 프로그램은 영재학교 입시, KMO, 과학 올림피아드 사업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반인데요. 모집 대상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중등 고등 교과 과정, 경시 기초 이런 부분들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고등학교 그 수학 과정들을 거의 다 이렇게 마스터해야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초6부터 중1, 2, 3인데 특목고, 자사고 대비를 위해서 영어도 고의 수준을 이 시기에 좀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치동에 이제 M서울 학원인데 현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1이라는 말을 쓰는데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중1 때부터 거의 고등학교 수학을 중학교 동안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 고교 수학을 끝내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좀 보면 영재학교 과고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명문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고교 유형에 보내기 위해서 과정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상품들을 사교육기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대비하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 수학 프랜차이즈 학원 중에 사실 규모가 제일 큰 게 CMS 학원입니다. 교재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진도표들을 쭉 보면 위니메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유치부 과정부터 쭉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중학교 중급 모든 2, 3단계가 중학교 2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 과정인데 이 부분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중학교 과정 정도는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모든 반이 그렇게 하느냐는 아니지만 좀 높은 레벨의 반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이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는 학년별로 나오지만 실제로 그 학년에 해당하는 반을 구성할 때는 좀 이렇게 선행학습 위주로 또 학원들 광고들 보면 좀 자기 학년들이 다 실격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고, 예비초, 예비초, 그러니까 뭐 6, 7세도 그 예비초등학생으로 반을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런 예비초, 예비중, 예비고 그래서 학년과 학교급이 이렇게 좀 뛰어넘는 학원 광고들을 많이 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 지금 계속 사교육시장 중입니다. 문제는 좀 이중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좀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고교도 서열화가 이미 돼 있습니다. 이런 영재학교를 타고 해서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공교육내 경쟁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도입되면서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해졌고 또 학생부 위주 전형이 확대가 되면서 또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 고교 입시를 위해서 내신 경쟁이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학원의 메커니즘을 보면 학원도 레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 점수라든지 정기고사 점수를 통해서 반을 뭐 8개 내지는 뭐 적으면 6개, 많으면 한 10개 정도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학원 내에서도 높은 반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유명 학원을 가기 위해서 지금 학기 학원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레벨 테스트를 준비해주는 학원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영업시간 규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10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법적인 방법들을 쓰는데 독서실을 학원이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0시가 지나면 독서실로 가는 거죠. 근데 이 학원 건물을 잘 보면 모든 과목이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학원에 오면 모든 과목을 다 수업받고 독서실에서 자습하고 마무리 짓는 형태인데 밑에는 또 분식점이 있어요. 이 건물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 이제 불안감 조장을 사교육에서는 많이 하는데요. 이를테면 체감 난도가 수능이 높아졌는데 이래도 영어 공부를 안 하겠냐.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그 모델이 원장이에요. 그 원장이 포통을 칩니다. 예비고일 모집하는데 첫 시험부터 앞서가려면 방학기간 정리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이 심할수록 또 사교육비 지출이 상승합니다. 강남구 가구당 사교육비 월 130만 원 되는 것들. 초에서 중고로 올라갈 수도 가집니다. 자사고하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보니까 일반고 희망 정도라 사교육비를 7배 지출하다가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과거 영재학교를 대비하기 위한 의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행 프로그램을 소비를 하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경쟁을 조장하는 문구들도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2014년 9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돼서 선행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것도 이런 선행 광고를 하고 있는 학원들이 전국 8개 지역에 100여 건이 넘습니다. 점점 문제는 이런 사교육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과 과목별로 교과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김상희 매칭부장님께 했더니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국영수 제2외 국어를 사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보다 월 초반에 입시 대리모까지 그래서 이제 서울대 합격시킨 어머니를 입주를 시키고요. 그래서 학원 뭘 보내야 되고 학습지 뭐 시켜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그 다음에 학원 보내고 왔다 갔다 다 하고 있는데 월 1,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연봉 뭐 한 1억 5천 정도에 뭐 서울대 자녀를 2-3명 보냈다 그러면 가지고 그리고 요거 이제 홈쇼핑에서 불자비 한글 수학 영어 패키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외진될 정도로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 학원에서 3살부터 하는 1등 수학을 3살부터 하지 않는 1등 할 겁니다.
영어 조기 교육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아대상 영어하고 소위 그 영어 유치원 평균 이용 시간을 보니까 2세에서 노 6시간 영어 유치원에서 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교육비도 뭐 이번에도 저희가 자료 발표했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뭐 등록은 학원으로 하고 요즘 이제 홍보는 외국계 영유아 기관으로 하는 좀 편법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영어 유치원,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들어오는데 그 외국의 유치원 프로그램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좀 편법적으로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용산구에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이런 문제점이 일단 그 검증되지 않는 분야를 교육과정 들을 때는 그리고 학원법 위반한 상황이고요. 불법 교습과정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수학과 사회 등급을 교육하고 있을 때는 그리고 교습비도 굉장히 비싸고 전국 그 영어 유치원의 1.7배로 월평균 130만 원. 그래서 좀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이라는 그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좀 전방위적인 홍보가 좀 돼야지 이런 부분도 좀 잠재워질 것 같고 그래서 소아정신과가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고요. 정책 제안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일단 공교육정상학법 보완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교육 내에서는 선행교육 유발 요인들을 정밀하게 좀 억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교육부가 여러 차례 움직임을 하고 또 실제로 좀 해소되고 있는 측면인데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규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수요가 식적으로 사교육 쪽으로 좀 쏠리는 부분도 없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그 개정이 돼서 방과후 학교 선행을 허용하자라고 좀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 중 일부는 아직 좀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의견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 선행교육 상품도 좀 규제 대상에 포함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좀 규제 그 범위를 정해서 좀 방금 보여드린 뭐 학교급을 뛰어넘는 선행 이런 부분들은 좀 규제가 직접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벌 조항 없는 광고 및 선전을 하지 아니한다 보다는 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선행학습의 비효과성 폐해. 그래서 대부분 선행학습을 상품을 구매한 학생들이 그러면은 학업 성취가 높아야 되는데 학원 상품의 대부분은 선행 상품인 것에 반면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대부분 높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효율성 검증들을 좀 홍보를 하고 좀 피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뭐 수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2015 개선교육과정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했었는데 이것과 함께 또 수능시험 범위 조정 얼마 전에 또 좀 수학과 관련해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수능시험 범위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수능시험 방식적인 좀 지지가능기 중심의 좀 선다형 시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선행학습 필요성이 좀 제도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는 좀 신호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육부 방과후 선행 허용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이 됐는데 개정 주요 내용이 뭐 저소득층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그 교육 수요가 덜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체해주겠다는 취지에서 농산어촌과 도시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라는 좀 유례없는 규정을 해서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을 허용을 하겠다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교육부의 기준이 그 저소득층이라고 교육부가 기준한 해당 학생이 10% 이상이거나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의 한 40% 이상 거의 절반가량이 도시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되는 그리고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20%를 이런 전형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70명 이상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고교 선발 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사교육비가 대폭 늘고 있는데 그 고교 체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단순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영재학교가 8개인데 8개교에서 한 90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경쟁률이 20대 1에서 30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만 명에서 6만 명이 응시하는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선지원 추천도 좀 경쟁 관계를 좀 낮춰야 되고 또 영재학교도 좀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좀 자기주도학습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좀 고교가 서열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발 시기도 영재학교가 가장 먼저 선발하고 나머지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발 시기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한 부분입니다. 영어 조기 교육 문제, 즉 그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영유아 사교육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 조기 교육, 영어 접기 교육으로 좀 전환하고 또 이런 인식 개선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 활동에서 좀 영어 교육, 교과 교육을 규제하고 그래서 6세 때는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를 배우고 7세 때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유치원을 끊고 이동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대상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또 과도한 유아대상 영어 사교육 또 교과 사교육을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립초 1, 2학년의 정규교육 과정에서 영어 모집 수업을 편성을 해서 거의 그 정규과정처럼 운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규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 현황을 볼 때 그 정확한 분류, 어떤 내용의 사교육을 어떤 대상에게 판매를 하는 것인지 현재는 그 각 교육청이 그 나이스 학원 진흥 서비스라고 해서 교수비를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수 과목과 교수 대상을 좀 분명히하는 방식으로 좀 학원 사용 실태 파악을 좀 실시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사교육 수요를 좀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 서비스의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원에 가기 위해서 새끼 학원이 있고 또 입시 대의모까지 있어야 하는가 정말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 서양학습이 학원 서양학습이 이 정도 이런 많은 생각이 있으시는데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분 토론 말씀을 듣겠는데 먼저 서울시 교육청에 이용한 초등교육 과장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자료 24쪽을 보시면 서울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부분이 좀 제가 요약해서 적어놨는데요. 간단하게 발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조사는 매년 통계청에서 교육부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발표된 내용하고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전국 초중고 1244개 중 학부모 4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2회 5월하고 9월분을 조사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조사 범위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비 전반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초중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합니다. 영유아가 빠져 있고요. 성인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과 후 교육 활동도 사실 사교육인데 이 부분하고 EBS 교재 구입이라든가 어학연수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통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사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국
사교육비 규모가 17조 8,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훨씬 더 많은 사교육비가 지금 소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조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국이 이제 24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서울은 좀 높죠. 33만 8천 원이고요. 작년 대비 한 3천 원 정도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 대비하면은 실질 상승률은 이거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명목 상승률은 약 0.9%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서 매년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체 총 규모는 작년 대비 좀 줄었는데요. 서울은 3.2%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그런 효과인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참여율 보면은 26쪽에 보시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74.3% 사교육 참여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균 대비하면 전국 평균보다는 초등학교는 2.2%, 중학교 4.7%, 고등학교 11.1%로 높습니다. 초등학교는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여 시간은 이제 사교육 참여 시간이 6.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0.1시간 감소했고 총량 전체를 보면 0.1시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 금액별 분포를 보면요, 이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50만 원 이상이 27.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액 사교육비가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교육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학생도 25.7% 정도. 그리고 이제 일반 교과 그리고 예체능 이런 부분으로 좀 수강 목적별로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면은 이제 진학을 목적으로 한 그리고 선행학습 목적으로 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체능 그 사교육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좀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학 준비도 물론 있지만 점차 예체능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교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28쪽에 방과후학회 참여율은 좀 유의미하게 저희가 같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습니다. 참여율이 53.7%인데 방과학교 참여율이 낮아지면 사교육 참여율이 더 높아지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에서 굉장히 서울은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교육 환경이 그만큼 서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나름대로 제가 화면에 설명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액수도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교육 참여율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했는데 그 부분은 뭐 교육적 효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선행 문제, 선행 주제 이런 부분에 따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형 자유학기제, 그 다음에 서울은 혁신학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의 변화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교과나 논술 관련 수강 목적은 거의 대부분이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서울에서 이런 부분의 입시 변화에 따른 변화를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과정의 그런 변화 그리고 입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사교육의 문제는 일단은 이 가계부담이 물론 가장 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불평등이 고착화된다. 즉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받지 못하는 학생 간의 격차, 거기다 고액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이런 식으로 사교육이 교육의 결정력을 갖게 되면서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고착화된다. 그래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할 때 우리 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교육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부도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 교육청도 나름대로 좀 실효성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년 사실은 종합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교육과가 이 사교육 관련 총괄 부서인데 전 부서가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이제 저희가 총괄해가지고 매년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상당히 저희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매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데 그거 뭐 효과도 없는데 예산을 왜 거기에 투여하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교육청 차원에서 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수요가 높은 그런 수학, 영어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학습 방법 개선, 수업 개선 부분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 그래서 혁신학교의 확대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번이 혁신 미래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소위 지식의 주가 아니라 역량 중심의 혁신 미래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그러한 식으로 학원을 가지 않고도 자기 역량을, 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수행평가 부분을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고교 입시체제의 변화라든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교육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 같은 경우 돌봄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또 학원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어서 돌봄 교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수요를 다 충족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학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과학교의 참여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사교육으로 가는 그런 학생들을 좀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 불법 고액 교수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학원 휴무제라든가 학원 심야 영업 규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지금 정책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 관련해서 대학 입시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졸 성공 시대를 내걸고 다양하게 학력 이제 취업 분석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교육 경감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매 회기 4회 정도 지금 계속 자문을 받고 있고요. 관련된 전문가 콜로퀴움이라든가 교육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사교육이 없는 그런 교육을 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관련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교육 원탁 토론, 특히 사교육 경감하고 좀 여유 있는 심의 있는 교육 관련해서 좀 사회적 이런 담론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 교육 원탁 토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 사항인데요.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입시주의 그런 교육 체제이기 때문에 입시 체제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육감님이 그 부분과 관련된 의제를 좀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학원 휴무제라든가 학원 심야 영업 시간이 지금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더 낮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휴무제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조례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건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좀 이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제안 사항이고요. 그리고 방과학교 활성화 부분이 사교육 경감에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잘 활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방과학교는 이거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으로만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과활동 지원법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마을협력 그런 방과후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활동이 학교에 굉장히 부담이 돼서 꺼려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방과후 학교를 좀 전담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장제 도입, 이런 부분 필요한데 지금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입을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어서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한 그런 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전현희 의원이 현재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교육청하고 협의하에. 그래서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그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과외금지 조치가 위헌적 조치라고 해가지고 이걸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법을 만들었는데,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학원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학원이 사실상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만 자꾸 규제라니까 오히려 학원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과후에 있어서 허용 제한을 늘렸죠. 그래서 용산 어촌 지역하고 지금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이 70명 이상이면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고 중인데, 이 부분이 시행되게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방과후 선행교육 규제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교육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통제 장치는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제고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학력 차등 금지법이 좀 필요하다. 대학으로 지금 저희 나라는 기형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고 있는데, 유럽만 봐도 대학 진학률이 3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력 차등 금지법을 만들어서 대학을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차별을 없애는, 인권차별을 포함해서, 또는 이런 채용이 있어서 학력을 규제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사회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학력차등 금지법 제정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미 의원님께서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경미 의원입니다. 준비된 원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은 한국의 그림자교, 섀도우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이라는 실체에 종속해서 존재하고 공교육의 양태를 모방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인데요. 또 사교육이 마련한 우리 사회 현실을 죄수의 딜레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두 명의 죄수가 밉고 항고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자백하고 중단 형을 받게 되죠. 이건 이제 사교육에 대응시키면 학생들이 서로 믿고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사교육에 참여한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교육의 창궐은 불안을 마케팅한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부착화된 사교육, 이걸 위해서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은 사교육은 계속 맞대응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팽창을 해왔습니다. 이 발제자 문제의식처럼 사교육 대책을 수립할 때는 그 실체를 심층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정밀하게 타겟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2007년부터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사교육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왜곡까지는 아니지만 사교육을 좀 적게 보이는 쪽으로 전문 용어로는 데이터 마사지라고 하죠. 그런 정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거금을 들여서 성균관대학교에 사교육 중점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점연구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 결과를 주면 통계청이 이제 적당하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좀 그 내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교육 중점연구소가 이제 좀 정의롭게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교육비 평균을 이렇게 낼 때 명목 사교육비 말고 이제 물가 지수를 반영을 해서 이제 실제 사교육비로 하면은 이제 좀 더 축소돼 보이는 영향이 있고, 근데 어느 해인가는 그렇게 해도 사교육비가 낮아지지 않으니까는 교육비 물가 지수라는 그런 개념을 갑자기 만들어갖고 또 그 실제 사교육비가 적게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중점연구소에서 그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연구소는 이제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다른 그룹도 소장이 되면서 그 연구소를 다시 이제 그 지원 사업을 받게 됐는데 그 소장이 되신 분은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을 하고 그 앞에서 어쨌든 지지 대열에 아주 공개적으로 섰던 이제 그런 분이 교육부 좀 입맛에 맞게 사교육비를 이렇게 발표해줄 그런 믿을 만한 분으로 최근에 다시 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교육 중점연구소에서 사실 그동안에 보고서가 수십 번이 나왔는데 모두 100% 대입입니다. 그리고 분석에 참여했던 연구자들 논문 발표도 통제를 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교육부가 그 학회에 압력을 넣어서 결국 그 논문 발표를 못하게 한 적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제가 국정감사 때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별, 수도별 격차가 워낙 커서 국민 정신 건강상 대비 보고서가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혈세를 드린 거니까 교육부 담당자들이라도 그 보고서를 정밀하게 검토를 했을까? 별로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통계청의 사교육 그 결과를 제가 분석을 하려고 요청을 했고요. 개원 전에 5월 중순에 이미 저희 보좌진을 통해서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2달 동안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지역 코드, 학교 코드를 이제 빼고 주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진학 희망 고등학교 부분은 삭제를 하고 주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가지고 이 부분이 삭제됐으니 이거 복원해서 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교육 중점연구소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저희도 있어요. 제가 확보를 했는데 그거는 대외비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자료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걸로 공적인 뉴스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2달 동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10월에 바로 그 사교육비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 분석한 것으로 이제 자료 확보가 안 돼서 아직 그렇고 8월 중에 정책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정책 토론회에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1차, 2차 자료가 있어요. 한 해에 2번 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 자료를 붙여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붙일 수 없게끔 만들어서 주는 등등 그런 일들이 두 달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사교육 진위계수라는 걸 지금 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계수는 다 아실 텐데요. 그 사교육비에 있어서 진위계수를 하는데 지금 또 일단 1차적으로 해본 거에 의하면 진위계수가 개선이 되고 있기는 또 하더라고요. 제가 예측한 거랑 달리,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도 또 나름 이 사교육비를 많이 그 없는 와중에도 또 쓰기도 하는 좀 그런 상황도 있고 어쨌든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도 지적을 하셨듯이 어학연수비 진학 컨설팅비를 이제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도 질의했더니 워낙 비율이 낮아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극소수가 맞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 1인당으로는 이제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사교육비에 포함이어야 될 사안이고요. 특히 진학 컨설팅비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되면서 확대되면서 그 학종 확대로 인해서 진학 컨설팅비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교육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EBS 교재비, 방과후학교 이거는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나온 대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학연수비랑 진학 컨설팅비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포함시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2014년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가구소득하고 거주지역을 독립변수로 놓고 희망하는 고등학교 유형을 분석을 해봤는데 누구나 예측하듯이 소득이 올라갈수록 특목고자사 희망 비율이 높고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목자사 희망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중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특목자사가 가려는 것이고 또 진학을 위해서뿐 아니라 진학한 후에 이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나는 사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이 특목자사가 사교육 유발의 주범이 되는데요. 중고등학교에서. 그 발제자가 제안하고 있듯이 고교 유형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재고는 그래도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극소수니까 남겨놓고 과학고 중에서 건실하게 운영되는 학교들은 영재고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이제 지금 과학고도 이제 난립을 해 있어요. 그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위치를 해서 현재 일반고보다도 훨씬 더 그 수준이 못 미치는 그런 과학고들도 많이 있어서 거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교과에 대한 사교육 수강 목적을 보면 2007년의 경우는 순서가 선행학습으로 맞고 학교 수업 보충, 진학, 준비 이런 순서였는데 이제 2015년에는 그 바뀌죠.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은 줄고 학교 수업 보충이 크게 높아져서 그 순서가 학교 수업 보충이 그다음에 선행학습, 진학, 준비 이렇게 됐는데요.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해서 늘어난 것은 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커졌기도 하고 또 선행학습은 전제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는 수업 난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공교육 시스템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적정한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교육의 원흉인 그 수학 쪽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학 교사를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제 교사가 상당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그 기초부터 가르치기가 좀 민망해요. 어차피 애들이 굉장히 지루한 표정 짓고 있거든요. 제가 학원에서 다 배워왔는데 그 시시한 얘기 우리 선생님이 하네. 그러니까 그 눈빛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교육을 전제로 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한 70%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눈높이에 맞을지 모르지만 이제 사교육을 받지 않았던 30% 학생들은 허덕이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또 사교육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고요. 그거는 이제 초중고 수학 수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초등 한글 교육도 그렇습니다. 수업에서 이제 가나다부터 애들이 읽고 다 쓰고 오니까 가나다부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쓴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또 유아에서 한글을 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초등
국어가, 그다음에 초중고 수학이 사교육을 전제하지 않고 수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데 한두 선생님만 하면 안 되니까 전국의 교사가 어느 날 선언을 하고 우리는 기초부터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캠페인을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게 교사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자기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옆반 선생님은 또 수준 높게 시작을 하면 학생들은 또 그 선생님을 선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교육을 부르는 그런 현상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실에서 이런 선언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교육 TF에서 그걸 추진하고자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서 굉장히 반응이 미온적이시라서 그냥 제가 혼자 그 EBS랑 연계를 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등 국어 선생님, 국어교사 협의하고 전국 수학교사하고는 지금 이제 같이 논의가 돼서 이제 합의를 한 상태인데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캠페인이지만은 근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기초학력이 학교 수업 보충이 지금 기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기초학력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주는 기초학력 보장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있는 것처럼 교육에서의 기초를 보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 교사를 보면 사교육을 받는 목적이 학교 수업이 보충인 경우가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는 700만 원보다 훨씬 높죠. 진학 준비 목적은 이제 100만 원 이하보다 700만 원이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 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도 사교육을 받는 목적이 매우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러한 이제 사교육에 있어서의 양극화 현상을 보면 결국 교육사다리가 이제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발들은 그냥 원고로 대체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